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이 질환 중에 틱장애와 뚜렛장애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 두 증상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도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수는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틱장애는 소아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틱장애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 어떤 근육군이 갑작스럽게 또는 반복적으로 자주 움직여지거나 그리고 또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지거나 콧소리나 기침소리 등 어떤 비정상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신경학적 증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눈을 깜빡거리거나 코를 찡긋거리거나 또는 입을 실룩거리거나 목이나 어깨를 움찔거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또는 킁킁거리거나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거나 좌우로 고개를 돌리거나 등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이 소아 신경과 질환 중에 한 가지인데 네. 이러한 증상들이 보통 어느 한 부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기보다는 머리에서 또는 목, 얼굴, 어깨, 팔, 몸통, 다리 쪽으로 변하면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난치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뚜렛장애는 어떤 겁니까? 예, 틱장애 중에서도 특히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심한 틱 증상을 일반적으로 뚜렛장애 또는 뚜렛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애는 보통 7세에서 9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일과성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성인이 돼서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도 최근 들어서 틱장애 또는 뚜렛장애, 사경증 또는 안면 비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요즘 들어 부쩍 늘고 있는데 예. 몇 년 전에는 틱장애 하면은 주로 어린이들이나 발생하는 그런 소아신경과 질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찾아오는 틱장애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비롯해서 나이가 30, 40대 이상 되는 성인까지도 꽤 많은 편입니다. 아마도 지난해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틱장애에 대한 특별 방송이 좀 나간 이후 국민들에게도 좀 더 틱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틱장애 발병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서양의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동양과 서양의 한의학적인 원인 또는 서양에서 보는 원인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우선 서양에게서는 틱장애 원인을 6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유전적인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경험이 있거나 어떤 일란성 쌍둥이 경우가 이란성 쌍둥이 경우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뇌의 구조적인 이상이 또 틱장애를 유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RI나 뇌파 또는 여러 가지 뇌영상 진단의 발달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중추신경의 기저핵의 병변이 이 틱장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뇌의 뇌 생화학적인 이상일 것으로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세로토닌 같은 중추신경계 신경 전달 물질이 틱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호르몬도 관련됐다고 보는데 특히 여자아이보다 남자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남성 호르몬이 또 틱에 영향을 미치나 보다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출산 과정의 외상, 즉 뇌의 손상이나 뇌의 염증 또는 산모의 스트레스 등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심리적인 요인도 원인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증상이 틱장애이기 때문에 틱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어떤 창피나 또는 체벌이 오히려 아이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면서
증상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서양의학에서 보는 여러 가지 원인 분류를 쭉 이어봤는데 그러면 이 서양의학에서 보는 원인 분류와 같다는 말씀으로 해주신 건가요? 서양에게서는 이렇게 봅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이 틱장의 원인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 역시 중추신경계 이상, 즉 뇌신경계 이상으로 보는 것은 서양학 쪽이나 제 견해나 같습니다. 네. 다만 틱장애가 중추신경계 센터인 뇌간의 시스템 에러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양에게서는 우리서 살펴봤듯이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나 뇌의 구조적인 이상, 그리고 또 생화학적인 이상, 또 뇌 손상이나 호르몬 스트레스 같은 단편적인 어떤 원인을 제시할 뿐인데 왜 그런 증상이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더군다나 서양에게서 제시하는 이론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임상에서 뚜렷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악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와 관련된 뇌신경계 이상, 즉 경추의 아탈구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뇌신경계 이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이유로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관절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뇌신경계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악관절과 관련된 신경근육골격계의 특성상 뇌의 바닥, 즉 뇌절을 형성하고 있는 저평골의 비틀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평골의 비틀림은 여기서 분지되는 12개의 뇌신경에 이 시스템 에러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뇌척수액의 정상적인 펌핑을 방해하고 뇌척수액의 순환 체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는 현대에게서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초래하게 되면 물론 한의학에서 본다면은 경락체계의 어떤 시스템 에러를 유발해서 간섭화, 즉 간섭 신호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악관절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즉각 상부경추 1, 2번 경추의 아탈구가 유발됩니다. 이 상부경추의 아탈구, 정상 위치에서 비정상 위치로의 어떤 비틀림은 뇌로 유입되는 이 뇌 혈류량과 뇌 척수액의 통로를 틀어막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뇌와 몸통과의 순환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뇌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비로소 충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신호 전달 체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통로가 막힘으로써 그런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뇌 줄기에는 상부 경추 1, 2, 3번 경추에서 나오는 척수신경과 만나는 신경 트랙이 존재합니다. 이 상부 경추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잘못된 신호는 뇌 줄기를 통해서 역시 잘못된 신호가 전달됨으로써 거기에서 간섭화가 발생하게 되고 뇌에 잘못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또 활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의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셔서인지 아무튼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틱장애나 뚜렛 장애도 일단은 턱관절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은 상부경추와 두개골, 즉 두개골의 뇌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저평골의 구조를 무너뜨려서 뇌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다시 틱장애나 뚜렛장애와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네.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이상 행동을 하거나 음성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틱장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뇌신경세포 손상 질환, 자폐증이나 연축성 사경증, 알츠하이머, 파킨슨시 디지즈, 그리고 손의 위축증 등과 같은 뇌신경세포 손상 질환도 같은 원리로 보고 있고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특히 인체 정신사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인스템이라는 뇌간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오로지 두개골을 비롯한 전신 척추의 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악관절, 즉 하악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이 주장이 설득력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예. 임상에서 좀 그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나요? 예, 물론입니다. 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반드시 임상에서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을 균형화시켜서 상부 경추를 정렬시키고 두개골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두개절을 형성하고 있는 저평구를 안정화시켜서 뇌신경계 정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FCHD 치료를 통해서 틱장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의 임상을 통해서 다양한 틱장애 유형을 치료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단 몇 케이스의 틱장애 환자도 치료하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며칠 치료받다가 스스로 중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치료 기간은 천차만별이었지만 대부분의 틱장애 환자들이 정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 크게 남는,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치료한 수많은 치료 사례들을 틱장애만 하더라도 한 20여 사례를 제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서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를 통해 다 제시하고 있고 기타 각종 희귀 난치병 환자들도 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 좀 크게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틱장애도 기억에 남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2년 전에 여름에 인천에서 온 여고 3학년 학생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학생은 저한테 올 당시에 정신과 육체가 모두 아주 피폐해 보이던 환자였습니다. 8살 때서부터 19살 때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진경제를 복용 중에 있는 중증의 음성틱과 운동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뚜레장애 환자였습니다. 이 학생이 너무 심한 음성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오히려 학우들이 수업 방해를 주면 물론 심한 운동틱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고생하던 케이스였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이 학생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틱장애가 생기는 그 8살 때부터 그 당시까지 진행되어 온 간질로 인한 경련 발작입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씩 학교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양호실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또 일주일에서 한 몇 번은 앰뷸런스 실려서 응급실로 후송되는 반복적인 생활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악이었던 환자의 뚜레장애와 간질 증상이 턱관절을 이용한 뇌척추를 정렬시키고 뇌신경계를 정상화시켜주는 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정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학생은 저희 클리닉에서 대략 5개월간 한 108번의 치료를 받고 모든 증상이 소실되어 종료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졸업 직전에는 이제 몇 개월을 앞두고 족구부의 주장이 돼서 열심히 학생 활동에 유종 의미도 거뒀고 지금은 집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잘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방금 전에도 이 학생 어머니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틱장애에 관한 내용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또 오늘 전화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만 좀 줄이도록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미니 강의 감사.